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문화 코드의 전가림입니다. 오늘은 제12강 중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학기 말 마지막 강인데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오늘은 나레이션이 좀 많은 그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음식 문화는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중국 음식을 먹으면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모두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식가인 공자의 결벽. 아무래도 중국 문화를 얘기하면서 공자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우선 중국의 공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음식 문화, 4대 음식과 8대 계통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마지막에는 화합의 상징, 중국 궁중 음식의 결정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만한 전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공자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참 얘기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인문학이라 그러면은 공자의 생애라든지 공자의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오늘은 가볍게 공자와 중국의 음식 문화에 집중적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공자라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인공은 주윤발이 이제 주연을 맡았는데 사실 공자는 우리가 영화에서 본 주윤발 같이 그렇게 잘생기지 못했습니다. 아주 괴이하게 생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머리가 가운데는 움푹 들어가고 그 바깥쪽은 이렇게 솟아올리는 약간 분지형의 머리를 뜻했고 생긴 것조차도 기이하게 생겼기 때문에 아버지인 술량후리가 아들을 낳고서 상당히 자식의 그 얼굴 생김새가 좀 특이하다라는 것을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자의 생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는 기원전 551년 오늘날의 중국의 산동 취후 동남쪽에 있는 하급 귀족 무사인 아버지 숭량흘과 어머니 안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이름이 따로 없었고요. 그냥 보통 성으로 불렀습니다. 이름은 구고, 자는 중리였습니다. 공자를 일컬어서 영어로는 컨퓨시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존칭인 공부자의 라틴어식 표기입니다. 부자라는 표현, 여기서 공부자라고 할 때 그 부자라는 뜻은 선생님이란 뜻인데요. 또는 그마저 줄여서 자활하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공자와 관련된 서적들을 보면 자활 위선자는 전 위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때 자활하는 거는 공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한자 문화권에서 선생님이라 불리우는 사람은 보통 공자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공부자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서구 선교사들은 이 표현을 라틴어로 바꿔서 컨피시어스라고 불렀습니다. 원나라 성종 11년인데요. 보통 한 1307년 정도 됩니다. 대성지성 문선왕으로 높여 부르게 됐습니다. 아마 인류의 스승이다 이런 의미라고 여러분들은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현재의 성균관 대성전 등지의 공문사당 위패에 표기되는 공식의 존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성이라는 뜻은 맹자가 공자를 평가한 말 중에 공자께서는 여러 성인들의 도를 살피셔서 학문을 집대성하셨다라고 하는 그 뜻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집대성하다, 지식을 집대성하다. 우리가 문화를 얘기했을 때 문화가 지식과 매너를 가리켜서 변화시키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공자는 지식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공자의 가장 위대한 점은 교육의 보편화에 힘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지성이란 말은 지극히 경지에 이른 성인이라는 뜻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문선, 문화를 베풀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후대의 왕으로 추존되기도 했습니다. 대성, 지성, 문성왕 이름이 굉장히 길지요. 그래서 학문을 집대성하고 그리고 지극한 경지에 오른 성인으로서 문화를 펼쳤다라는 뜻입니다. 공자의 어머니는 아버지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맺어진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아버지 숭량홀과 어머니 안씨의 야합에 의해서 공자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야합 그러면은
좀 속으로 웃지요. 이게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었구나.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야합이라는 것은 지금과 같이 어떤 성폭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추행이라든지 아니면 강제적인 어떤 성관계를 통해서 났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숙량홀이라는 공자 아버지는 젊은 여자를 통해 가지고선 아주 건강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의로운 자식을 낳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숙량홀과 안씨 사이에는 굉장한 나이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사마천은 공자의 부모의 만남을 야합이라고 표현한 것은 숙량홀이 이미 첫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딸 9이랑 아들 하나를 두었기 때문에 당시 그의 나이가 7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씨는 채 20살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합으로 표현한 것이지 우리가 지금의 시각에서 아무렇게나 결혼을 했구나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자는 3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요. 17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19살 때 송나라 출신 여인과 결혼했고요. 20살 때 계씨 가문의 창고지기로 일했습니다. 공자의 직업은 굉장히 젊었을 때 다양합니다. 그래서 가축 사육 일도 맡았었고 주나라 관제 예법을 꾸준히 공부를 했는데 중국 사람 당시의 중국 사람들은 주나라가 아주 완벽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어떤 관료제라든지 그리고 예법이 굉장한 수준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자가 그것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 전문가로서 유명해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20대였습니다. 35살 때 노라나에서 내란이 일어났는데 소공이 제나라로 망명을 해버립니다. 공자도 그때 제나라로 떠났다가 2년 뒤에 귀국을 했습니다. 공자가 48살 때 부인인 개손씨의 가신인 양호가 정권을 잡자 공자는 정치에서 물러나가지고선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48세에 이르러서 비교적 선생, 교육에 이제 몸담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3년 뒤에 양호가 망명하면서 공자는 중도를 다스리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관직에 올랐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공벼슬과 대사구벼슬을 지냈습니다. 점점 그 직함과 지위가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원전 500년 노나라 정공과 제나라 회담 때 공자가 의례를 맡아가지고서 노나라가 뺏긴 땅을 물려받음으로써 공자의 명성이 드높아졌습니다. 이 시기에 공자가 정치 생활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공자는 계씨를 비롯한 삼환씨의 세력을 타도하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 무리의 제자들과 함께 고국을 떠나는데 그때가 기원전 497년입니다. 이후에 공자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게 되는데요. 14년 만인 484년에 노나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공자 나이가 68세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자를 잃었을 때는 굉장히 오래 살았고 혹은 키가 크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구척장신이라고 합니다. 보통 중국의 도량양에서 척이라는 거는 시대마다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데 지금의 기준으로 얘기하면 한 2m 가까운 키를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2m가 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죠. 분명한 것은 키가 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키 큰 사람을 일러서 구척장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후에 공자는 노나라의 악을 정비했는데 공자는 예악, 그러니까 예를 알기 위해서는 음악과 같은 문학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문헌을 정리하는데 전념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끼던 제자인 안현이 세상을 떠나자 깊은 시련에 빠집니다. 그래서 온몸으로 흐느끼다가 공자가 너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말리자 공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울고 싶은 만큼 울게 내버려두라. 애제자를 떠난 그 슬픔을 공자는 아주 분명하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슬픔 가운데 공자는 481년에 춘추라는 책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2살 때 역시 아꼈던 제자인 자로가
위나라에서 일어난 정변에 휘말려 가지고선 피살이 되면서 이번에도 공자는 제자를 위해서 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 제자 양성이 굉장히 혼신의 힘을 쏟았다라는 거죠. 공자가 위대하다. 왜 위대하냐? 교육의 보편화.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공자,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를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 다 교육의 보편화에 힘썼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교육은 귀족들이나 즐기던 것, 귀족들이나 배울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것을 일반인들도 향유해야 된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479살, 지금으로서도 상당히 장수를 한 것인데 그때 공자 나이가 73살 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노나라 도성 북쪽인 사수라는 언덕에 묻혔습니다. 지금도 중국에 가게 되면은 곡부라는 곳에 공자의 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공자의 인생을 살펴봤으니까 공자의 음식과 위생에 대한 공자의 삶은 어떠했는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공자와 중국 음식입니다. 영화 공자를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한 줄로 서서 시를 뜻하게 맑은 물에 손을 씻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 돌아가서 각자의 상을 하나씩 차지하고요. 그리고 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젓가락은 당시에 요리를 먹을 때나 혹은 뜨거운 국물 안에 건더기를 먹을 때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젓가락과는 그 사용 용도가 달랐다라는 것이죠. 사실 공자는 모든 제자들에게 손 씻기를 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보면은 위생관념이 굉장히 뛰어났던 것이죠. 손 씻기만 잘해도 전염병의 70%는 예방된다는 사실을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공자는 이 사실을 기원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인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공자는 키가 크고 풍채가 좋은 사람으로 마음도 꽤나 넓어 보여서 식성도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주는 대로 덥석덥석 잘 받아 먹을 것 같은데 의외로 공자는요, 먹는 것에 무척이나 까탈스럽고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공자의 생활 습관을 설명한 논어의 향당편이라는 곳을 보게 되면요, 식생활이 의외로 까다로운 미식가로서 공자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곱게 찌은 쌀로 만든 밥과 그리고 가늘게 썬 회를 즐겼고요. 색깔이 나쁘거나 혹은 냄새가 나거나 혹은 제철 음식이 아니거나 혹은 잘 익히지 않았거나 그리고 반듯하게 자르지 않은 음식들은 먹질 않았습니다. 음식에 어울리는 장이 없어도 음식을 먹지 않았고요. 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밥보다 많이 먹진 않았습니다. 술이나 육포, 어포, 그러니까 생선의 포 같은 거요. 집에서 만들지 않고 밖에서 사온 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아마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이 그다지 위생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도 하죠. 그리고 생강을 꾸준히 먹었습니다. 항상 주머니 속에 생강을 갖고 다니면서 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술을 마셔도 취해서 흐트러질 정도로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자가 이렇게 까탈스럽게 음식을 한 것은 아무래도 당시의 위생관념하고도 관계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중국 사람들이 하나의 음식 문화, 음식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 하나의 틀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중국이 소득 수준이 낮고 다양한 먹거리가 있지만 식중독이라든지 먹거리로 인한 사고가 그다지 많지 않거든요. 그것도 어찌 보면은 이러한 전통 문화의 발전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공자가 살고 있었을 때는요, 모든 음식은 모든 음식에 맞는 장이 있었습니다. 소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스가 그 음식과 맞지 않으면 공자는 먹지 않았습니다. 물론 공자도 중국 사람인지라 중국을 일러서 보통 미식지국, 이때는 아름다울 미자를 쓰긴 하지만 아름답다라는 뜻이 아니라 먹을 것이 풍부하다 혹은 맛있는 것이 많다라는 뜻인데요. 미식지국이라 했는데 음식 문화를 중요하게 여긴 만큼 중국에서는 일찍이 음식에 관한 예법이나 이론도 발달하게 됩니다. 특히 음식을 가려 먹는 식이요법이 고대부터 전해져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것을 일러서 팔불식이라고 합니다. 팔불식이라는 것은 일종의 먹지 않는 음식, 금기 이론에 따라 가지고선 8가지를 먹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달리다가 죽은 말, 그리고 물을 먹여서 잡은 당나귀, 무게를 많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죠. 배가 터져 죽은 소, 눈병에 걸린 양, 저절로 죽은 돼지, 살의 아래 생긴 자라, 뭐 이제 종기 같은 게 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종양 같은 게. 그리고 새끼를 뺀 토끼, 이건 잔인하다라고 본 것이고요.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먹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불식이라는 것은 그러한 음식들을 안 먹었다라는 것은 문자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섭생, 지금 얘기하는 웰빙에 굉장히 중시했다. 그리고 현대적인 위생관념에 그 포인트를 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색이 중국 최고의 지성이자 성인인데 공자가 이렇게 이것도 저것도 안 먹겠다고 했으니까 음식에 대해서는 어지간히 까탈스럽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구구절절이 다 옳은 말이긴 합니다. 공자는 좋은 음식을 말할 때 정한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정한 것이다, 정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요리할 때 최적의 재료를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사실 요리를 할 때 재료가 신선하면은 60%는 먹고 들어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나머지 40%는 그럼 뭐냐? 요리사의 목입니다. 최적의 신선한 재료, 제철 재료를 가지고 맛을 내면은 별도의 이런저런 양념이 필요 없다라는 그런 뜻을 의미하기도 하죠. 또한 공자는 식사 때 밥 또는 곡물을 주로 먹되 고기는 반찬으로 밥보다 많이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보통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밥은 안 먹고 고기로 배를 채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면 늘 소화불량으로 고생하기 마련입니다. 소화제 광고가 많은 이유도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3대 영양소인 산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지방의 비율을 잘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대략 3대 1대 1의 비율로 탄수화물 3, 단백질 1, 그리고 지방 1 정도를 흡수하게 되면 장수의 길이 멀지 않을 것입니다. 공자는 이렇듯 반듯하게 썰지 않은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요리 재료로는 중국어로 따로 따오공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리 재료를 써는 그것을 따오공이라고 합니다. 칼의 예술, 뭐 칼의 경지, 아니면 칼 다루는 능력,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오공은 장인의 힘으로 재료를 썬다라는 그런 식의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칼질입니다. 그래서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써느냐에 따라서 요리의 모양이나 조리법이 달라지고요. 결국 요리의 격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채소를 요리할 때는 손으로 잘라 넣기도 하고 칼을 사용해서 자르더라도 손가락 그 한 마디 정도의 길이를 섞어서 볶으면은 그만큼 먹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맛도 쉽게 낼 수 있습니다. 고기는 결의 반대 방향으로 곱게 가들게 썰어야 씹기가 좋고 소화가 잘 됩니다. 절대로 썰고 조금이라도 덜 익히면 일반적으로 노인인 경우에는 이 사이에 고기가 끼기도 하고 소화가 쉽지 않아서 양생의 도리에도 어긋나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양생이란 말을 잘 쓰지 않고 보통 양생 그러면 콘크리트나 시멘트 같은 것을 굳게 하는 일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양생이라는 것은 앞서 얘기한 바로 웰빙의 개념입니다. 섭생을 잘해야 된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99살까지 팔팔하게 살고 2, 3일 정도 앓다가 죽는다고 요즘 흔히들 하는 얘기가 9988 234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뜻도 이미 기원전의 공자가 몸소 실천했던 것입니다. 사실 전국시대 들어서 백가쟁명이 펼쳐지면서 각 학파는 각각의 사상과 관련해 음식 이론을 만들었는데요. 대체로 검소와 절제를 강조했습니다. 묵자는 자신의 양에 맞도록 밥을 먹으라고 했고요. 공자는 군자는 음식을 배불리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반듯하게 썬 음식이 아니면 먹지 말아라 혹은 술을 취할 때까지 마시지 말아라 같은 육아의 사상은 고대 중국 음식 문화의 핵심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술을 먹다가 얼굴이 붉어지면은 이제서부터는 술을 먹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기준점을 삼기도 합니다. 공자의 결벽은 비단 음식에서만 나타나지 않고요.
공자는 시장에서 사온 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위생상의 문제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만드는 과정을 본인이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잡다한 물질들이 들어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얘기에서는 의복과 음식은 시장에 내다 팔지 말아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당시의 위생 상태를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식품위생기준이라든지 검사가 없었을 때니까 그 점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공자는 음식에 대해 많은 것을 보여주고 이야기했지만 안타깝게도 정작 자기는 부엌을 멀리했습니다. 공자의 시대에서 부엌에서 누가 어떤 음식을 만들었는지 알 길은 없지만요. 당시 육류나 육류로 만든 장이 많았고 제사 음식 대부분이 육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패라는 말 쓰죠. 뭐 돈을 받거나 이런 거 뭐가 원래 부패의 뜻은 고기가 썩다라는 얘기고 그때 그 고기는 관료들한테 주었던 선물의 아주 대표적인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패라는 거는 고기 육자를 쓰고 썩을 부자를 써서 부패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사 음식이 대부분 육류였던 것을 감안하면 부엌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동물을 살생하는 건데 공자는 아마 동물 살생을 직접 나서서 하지 말라 하는 뜻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공자와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중국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